지금 미국 외교계와 학계가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해양 패러다임도 뒤집히고 있습니다. 하버드 국제포럼에서 한 교수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 석유보다 부럽지 않은 귀한 자원을 이미 갖고 있고 그걸 5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2초간 시간 내셔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단 3분 후 중국 대표단이 노트북을 덮고 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가진 자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세계가 이제야 그것을 주목하게 된 걸까요? 지난 3월 말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글로벌 자원 외교 전략 포럼 도중 세계 외교 정책계의 거물로 꼽히는 엘리자베스 슐러 교수가 단상에 올라 폭탄 같은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것을 활용해왔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겁니다. 처음 이 발언을 들은 중국 대표단은 키득거리며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라니 무슨 황당한 농담인가. 하지만 불과 3분 뒤 대표단 내부의 한 간부가 노트북을 거칠게 닫더니 회의장 밖으로 빠져나갔고 이어 나머지 중국 대표들도 일제히 급하게 퇴장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의 진실이 들통난 사람들처럼 말이죠. 당시 미국, 일본, EU 대표단은 즉각 관심을 표명했고 한국의 자원 전략이라는 키워드는 회의 종료 후 단 12시간 만에 트위터 트렌드 1위, 수백 개의 언론사들이 이 자원의 정체에 대해 추측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자원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한국만이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중국이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를 명확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낯익은 이름. 박준호 박사. 한국해양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이자 3년 전 한 국제포럼에서 잠깐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소피아, 지금 상황을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야 할 때입니다. 서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갑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소피아 킴 UN 인적자원개발국에서 근무 중인 인재개발 및 지속가능 전략 전문가입니다. 전 세계 수십 개국의 정부와 협업하며 청년 고용, 기후 대응형 인재, 녹색 성장 교육 모델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몰랐던 한국의 자원 전략, 그리고 그것이 석유보다 귀하다고 평가받는 진짜 이유를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전 세계에 알리는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2025년 4월 3일 서울행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뭘 갖고 있는 걸까? 왜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자원을 지금에서야 세계가 주목하게 된 걸까? 그리고 4월 4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의 시스템은 여전히 효율적이었고 환경에 대한 메시지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바다 함께 만들어갑니다. 익숙한 슬로건이지만 이상하게도 이날은 그 문구가 깊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 박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해양기술연구소 회의실은 평범했지만 그가 건넨 한 장의 문서에는 세계의 시선을 바꿀 만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피아, 이건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것은 전통과 기술을 결합한 해양 철학입니다. 세계는 지금까지 그걸 자원으로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가 말한 한국의 자원은 바로 바다, 정확히는 해양 에너지, 해양 바이오 기술, 스마트어업, 탄소 중립 해상 물류 시스템, 그리고 전통 해양 문화와 현대 AI 기술이 융합된 복합 해양 생태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이 모델의 기반을 다져왔고 지금은 조성 기술, 친환경 선박, 해양 풍력 발전소까지 실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석유를 놓고 다투지만 한국은 이미 다음 시대의 자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가만히 바다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않은 방향에 진짜 해답이 있었네요. 그리고 그 해답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이틀째. 저는 박 박사의 초대로 부산 영도에 위치한 K-해양통합 관제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위성, 드론, 해상 레이더 등으로 한국 인근 해양 생태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곳이었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대형 스크린에 떠있는 동해, 남해, 서해의 바다 흐름, 수온, 유속, 플랑크톤 농도, 그리고 해양 미세조류 데이터들. 그 수치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한국이 바다를 어떻게 읽고 기록하고 살려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박 박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우린 단순히 해양 자원을 채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다를 관리하고 회복시키고 동시에 사람과 기술을 연결하는 자산으로 보는 거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자원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 만든 철학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단순한 경제 성장 모델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설계도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박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걸 이제야 세상에 말하기 시작한 거죠? 왜 그토록 귀중한 자산을 조용히 사용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는 짧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가진 바다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 대신 결과를 준비했죠. 그 말이 제 뒷덜미를 쥐듯 박혔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세상에 이 바다의 가치를, 이 철학의 깊이를, 그리고 한국이 이미 걷고 있는 미래를. 부산에서의 일정은 예정보다 이틀이 더 연장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자원 개발의 개념이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준호 박사는 그 이후에도 저를 여러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울산의 친환경 선박 조립 공장, 제주 근해의 해양 바이오 에너지 실증단지, 그리고 전남 고흥의 전통 어업마을까지. 한국은 해양을 경제의 수단으로만 다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산에서는 대형 LNG 친환경 추진선이 AI 기반으로 조립되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스마트 헬멧을 통해 실시간 설계도를 보며 조립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는 물론 자율운항 시스템이 탑재된 차세대 해상 물류의 허브가 바로 제 눈앞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 그곳에서는 해조류를 이용한 해양 바이오 연료 실험이 한창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자라는 생물로 비행기 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처음엔 황당했지만 실험 장비와 데이터가 제 눈앞에 펼쳐지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곳은 전남 고흥이었습니다. 그곳의 어민들은 전통 방식의 줄낚시와 AI 감시 드론을 병행하고 있었고, 어획량을 스스로 제한하며 생태계 회복 주기에 맞춘 윤리적 어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조상들 방식도 지키고 후손들 바다도 남기고 싶어요. 한 어민이 제게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낡은 고무장화를 신은 채 보여준 손등에 굳은 살보다도 그 말 한마디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삶이었고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기술로 번역해낸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저는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소속된 UN 인재개발국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형 해양통합 모델 국제 확산 프로젝트라는 명칭의 시범 계획을 작성했고 곧바로 본부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국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의 데이터 전문가 한 명이 함께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그가 바로 김영민 박사, MIT에서 데이터 시각화와 정책, 분석을 연구한 전문가로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해양 분야 빅데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그는 조용한 말투와 차분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한국의 해양 시스템을 분석할수록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소피아, 이건 그 어떤 나라에서도 단독으론 만들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전통, 문화, 기술, 그리고 시민 참여까지. 이건 구조가 아니라 서사에 가까워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바다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기술로 바다를 이해하고 사람을 중심에 둔 모델로 확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박사는 특히 AI 기반 어획량 조절 시스템과 생태 회복 예측, 알고리즘의 정확도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이 데이터를 동남아, 아프리카 연안 국가에도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로 확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서울 한강변 카페에 앉아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하늘은 어둑어둑해졌고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분주한 정신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영민 박사님, 한국은 이 모든 걸 왜 그렇게 오래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세상이 이렇게까지 위기를 겪기 전에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건요, 한국은 늘 위기 속에서 준비해온 나라였거든요.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철학적으로.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건 세계가 다시 배우는 시간이며 그 교과서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그 모든 걸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10일 아쿠아시아 수도 리마툰. 뜨거운 열기와 습도 그리고 해풍이 뒤섞인 공기를 들이마시며 저는 확신에 가득 찬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제 손에는 한국에서 구축된 요약본이 들려 있었고 세계에 적용 가능한 해양자원 통합 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은 제 안에서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한국의 바다, 그 철저한 기술 설계, 데이터 통합, 지역 협업, 전통 기반의 어업 문학이 모든 걸 소개하고 도입하면 아쿠아시아도 한국처럼 바다를 통해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처음 10분 동안은 완벽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아쿠아시아 해양수산부 장관, 민간어업단체 대표, 지역 해양기술 전문가들은 저의 프레젠테이션을 조용히 경청했고 프로젝트의 구조, 기대 효과, 실제 성공 사례를 모두 보여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동의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다음 단계는 스마트 어획량 제어 시스템과 AI, 생태 모니터링 플랫폼의 도입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장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업 대표는 나지막이 헛기침을 했고 한 기술 전문가는 질문 없이 메모만 계속해댔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장관은 저를 따로 회의실 뒤편의 작은 접견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아주 정중했지만 동시에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소피아 씨,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기술의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리 쉽게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긴 한국이 아닙니다. 순간 제가 뭔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성공 모델은 수십 년간 지역 사회와 정부, 연구기관이 함께 협력한 끝에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철학이 있었고 그 철학은 단순한 기술 사양서에 담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철학을 설명하는데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스마트 어업 시범 도입을 위한 첫 어장 테스트가 있던 날. 문제는 바로 터졌습니다. AI 시스템이 제안한 어획량은 기존 전통 어획량보다 40% 이상 감소된 수치였고 이를 본 현지 어민 대표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건 절반만 고기 잡고 굶으라는 말 아닙니까? 그들은 AI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간 몸으로 바다를 일궈온 사람들에게 기계가 더 잘 안다는 말은 곧 모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쿠아시아 지역 신문에는 이렇게 실렸습니다. 외국 기술, 우리의 바다를 지배하려 하나? 이 기사는 현지 여론을 급격히 악화시켰고 저희 프로젝트는 단 이틀 만에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프로젝트 팀 내부의 분위기도 싸늘해졌습니다. 데이비드 콜린스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피아, 우리 시스템이 너무 앞서간 건 아닐까? 우리는 너무 한국적인 모델을 그대로 들여오려 한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췄다고 믿었습니다. 기술력, 시스템 구조, 데이터 분석, 성공 사례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 모델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홀로 프로젝트 회의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들었던 그 말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과 기술이 함께 살아갈 방식을 만든 겁니다. 김영민 박사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남 고흥의 어민이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줄낚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다를 아끼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제야 제가 진짜 무엇을 놓쳤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은 복사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은 설명하면 되지만 철학은 살아온 시간과 공감의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달하지 못한 채 저는 좋은 시스템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모두를 다시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대신 종이와 펜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 사진에는 한국의 전통 어업마을에서 줄 하나로 낚시를 하는 노인과 그 옆에서 데이터를 입력 중인 청년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한국의 바다입니다. 전통과 기술이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 아쿠아시아의 방식도 그렇게 존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바다를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그 말에 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천천히 미소 지었고 어업 대표는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제야 우리가 같은 바다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기술은 돈으로 사지만 철학은 삶으로만 만들어집니다. 2025년 4월 6일 오후 4시 30분 서울 마포구 해양기술연구소 6층 회의실 프로젝트의 1차 보고를 마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3주 전만 해도 이 건물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설계도 속의 개념 같았던 시스템들이 이제는 제 마음속에서 뚜렷한 현실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배웠습니다. 아쿠아시아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더 많은 도전을 안겨줬습니다. 문화적 충돌, 기술의 오작동, 현지. 어민들과의 불신 그리고 시스템을 어떻게 이식할 것인가에 대한 끝없는 고민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며 저는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모델은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었다는 것. 기계를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생각과 가치 그리고 삶의 방식을 전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현지 어민들과의 마지막 회의에서 한 어르신이 저를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감시받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보니까 이 기계가 우리 바다를 도와주고 있더라고. 앞으로 우리 손주 세대도 이 바다에서 고기 잡을 수 있겠지?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의 기술이 다른 누군가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데에는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존중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걸 해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로 돌아왔고 김영민 박사와 함께 유엔으로 보낼 1차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기술 사양보다도 현지인의 반응, 철학적 의미, 문화적 충돌의 해결 방식 등 정작 중요한 내용은 그런 비정형적 데이터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양 통합 모델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바다에 한국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함께 답을 찾은 것이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이상하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같은 날 저녁 박준호 박사와 함께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박 박사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한국은 왜 이런 걸 이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박사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기는 늘 느닷없이 오잖아요. 우리도 위기 속에서 자랐고 그래서 항상 다음을 준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누구보다 빨리 깨닫고 조용히 준비해 온 거죠. 말로 떠들기보단 바다에서 증명하는 방식으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자산은 기술이 아니라 위기를 대하는 태도였구나.
누구보다 먼저 위기를 체험했고 누구보다 빨리 다음을 고민했으며 그 고민을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쌓아온 나라. 그리고 지금 그 결과를 세상에 보여주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최종 송신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한국은 그 질문에 대해 고기를 잡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답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 세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야기다. 2025년 4월 6일 밤 11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방 창가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마지막 메모를 남깁니다. 기술은 설득할 수 있다. 하지만 철학은 설득할 수 없다. 그건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보여주고 있다. 조용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한결같이.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세계의 해답이 되려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이 준비해온 해양 시스템 정말 세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리는 그 가치를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숨은 이야기 앞으로도 함께 탐험해요. 감사합니다.